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신동익 교수입니다. 이 좋은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이제 뇌졸중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 당뇨의 합병증으로 이제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저희가 걱정하는 것 중에 이제 뇌졸중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이제 뇌졸중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뇌졸중 그럼 사실 이제 그 상당히 단어가 여러 가지라 굉장히 좀 많이 헷갈려들 하세요. 뇌졸중 그다음에 치매란 얘기도 뇌출혈, 뇌경색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양방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병원에서 얘기를 할 때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한방에서 얘기하는 중풍하고 같은 얘기가 돼요. 잘 보시면 뇌졸중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게 중입니다. 가운데 중자. 여기 정확한 말이고 사실 뇌졸중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뇌에 피가 나는 뇌출혈, 그 다음에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에 피가 나는 뇌출혈도 뇌졸중,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도 뇌졸중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갑자기 좀 수박이 나오니까 좀 이상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희가 병원에 이제 오시면 사진 같은 MRI나 CT 같은 걸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시는 거냐? 우리가 수박통을 이렇게 반을 뚝 자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좀 표현은 이상하지만 이렇게 뚝 잘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보시면 여기 눈이 동그란 게 보이시죠? 코가 여기 있고 이게 이제 뒤통수입니다. 양쪽이 똑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혈관이 터지면 CT 촬영인데 이렇게 허옇게 보입니다. 근데 혈관이 막히면 이렇게 또 거꾸로 검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가 혈관이 막혔거나 터졌거나 이거를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이 단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생기는 질환이라면 젊은 사람들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 환자 중에는 30, 40대 환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환자 중에는 어린 나이에 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고등학교나 대학생들도 있었고 이런 걸 보다면 뇌졸중은 이제 단지 나이가 많다고만 생기는 병은 아니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고혈압,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오늘 많은 이제 걱정을 하시는 당뇨병, 심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많습니다. 고지혈증, 기름기가 높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비만이나 흡연, 또 과음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뇌졸중에 가족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형제 자매 중에 누가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 중에 누가 뇌졸중이 있다면 내가 생길 또 확률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가족력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가장 흔한 게 고혈압이죠. 과연 얼마나 흔하냐? 2015년 통계를 보면 30% 정도 됩니다. 전 인구에.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도 이제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60세로 넘어가면 무려 50%가 고혈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 혈압의 기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위에 혈압이 있고 아래 혈압이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 위에 거를 수축기, 아래 거를 확장기 또는 이완기 혈압이라는데 140에 90,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우리가 고혈압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혈압만 높아도 고혈압이고 아래 혈압만 높아도 고혈압이 될 수 있다. 이걸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환자들 병원에서 저도 환자들이 오시면 혈압 환자분들이 많으셔서 뇌졸중 환자 중에 고혈압 환자가 많으시니까 우선 혈압을 좀 거의 다 재개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혈압이 오늘 예를 들어 쟀는데 조금 높게 나왔어요. 제가 150에 예를 들어서 90 이렇게 나오셔서 오늘 좀 혈압이 좀 높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말씀드리면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집에서 혈압을 재면 멀쩡한데 병원만 오면 혈압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요? 실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오시는 데가 병원을 이렇게 썩 기분이 좋아서 오시는 데가 아니잖아요. 긴장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병원에서 혈압을 재면 실제로 한 30% 정도 높아질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너무 억울해 하시니까 혈압 수첩이라는 걸 하나 드려요. 당 체크하듯이 혈압도 댁에서 재가지고 오시라 그러면 어떤 분은 하루 종일 혈압만 재가지고 오십니다. 그거를 하루 종일.
사실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럼 내가 일중에 언제 혈압을 재면 내 대표 혈압인가, 이걸 좀 잘 아시면 되잖아요. 제가 통상 말씀드리는 건 아침에 되게 기상을 하시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용변을 보시고 재시는 게 내 대표 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이제 그 정도를 잘 체크를 하셔서 기록을 해 놓으시면 되겠다. 당뇨병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고, 우리가 이제 당뇨병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잠시간에 얘기를 들으셨는데, 이게 역시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요사이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 게 고지혈증이에요. 기름기 높으신 거. 지금 아마 조금 전에도 뭐 건강 음식 얘기도 나오셨지, 건강 뭐 식품 얘기도 나오셨지만, 이 고지혈증에 대한 걸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져 있고, 실제로 저희가 고지혈증 그러면 총콜레스테롤이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혈액 검사를 하면 총콜레스테롤이 좀 높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사실은 이 총콜레스테롤이 높고 낮으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콜레스테롤 내에는 한 개의 좋은 지방과 두 개의 조금 안 좋다기보다 좀 나쁜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있어야 됩니다, 몸에. 하지만 많아졌을 때 문제가 되는 지방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많으면 좋은 지방이 한 가지가 있어요. 많으면 좋은 지방이 뭐냐? 고밀도 지방입니다. 우리가 HDL이라고 해서 뭐 등푸른 생선을 많이 드시면 좋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고밀도 지방 HDL 같은 경우는 몸에서 나쁜 지방을 좀 없애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밀도 지방, 우리가 LDL이라는 게 있고 중성 지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들은 조금 많이 쌓이면 몸에 안 좋은 지방이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하실 때, 그래서 이제 이 총콜레스테롤 수치보다는 과연 좋은 지방이 높은 건지 나쁜 지방이 높은 건지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합쳐놓은 게 총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그래서 HDL 고밀도 지방이 높다 그러면 좋으신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저밀도 지방 LDL이나 중성 지방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저밀도 지방하고 중성 지방은 쌓이는 원인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LDL 저밀도 지방, 이건 왜 올라가냐면 일반적으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올라가요. 기름진 음식에 어떤 게 있습니까? 아마 여기 이제 동영상으로 하는 거라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마 속으로 제 생각인데 삼겹살을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긴 한데, 과연 삼겹살이나 튀김이나 이런 쪽만 많을 거냐? 실제로 우리가 해산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생각을 다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과다하게 먹었을 때 문제되는 해산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우 같은 거, 그 다음에 오징어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음식들도 잘 고민을 해야 된다. 그에 비해서 중성지방,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밀도 지방이 높은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중성지방 높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중성지방은 기름진 음식보다는 사실은 칼로리와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름진 음식을 많이 안 드셔도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드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먹은 칼로리보다 나가는 칼로리가 적으면, 그러면 이 남는 지방이, 칼로리가 지방으로밖에 저장이 되는 게 중성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성지방은 내가 기름진 음식을 많이 안 먹는 것 같은데도 어떤 사람들이 혈액 검사를 해보면 올라가 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밀도 지방이 높다 그러면 내가 기름진 음식을 좀 많이 먹지 않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중성 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내가 먹는 칼로리가 얼마나 소비가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성 지방이 높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운동이 부족한지 아닌지 이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술을 많이 드셔도 중성 지방이 올라가고요. 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술도 안 먹는데 자꾸 올라간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칼로리 높은 음식을 많이 드시지 않은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나오신 것 중에 오메가3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TV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그렇고 보면 오메가3를 먹으면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쭉쭉 빠져나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광고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오메가3를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조금, 혹시 이제 이게 제가 오메가3 한번 과학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상자를 겉에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낼 때는
콜레스테롤 전체를 다 빼줄 거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이 오메가3는 중성지질, 중성지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만 도움이 된다도 아니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도움이 되지만 어떤 분들은 드셔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필요한 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수치는 각각 좀 기준이 있고, 제가 표준 체중을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표준 체중은 키에서 100을 빼고 0.9를 곱하는 게 표준 체중입니다. 저의. 근데 여기 여기에 20%가 넘어가면 저희가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키가 160이다. 그럼 160에서 100을 빼고 0.9를 곱하면 54kg가 내 표준 체중인데, 요거에 20%가 넘어가면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표준 체중을 지키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비만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요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배는 뭐 굉장히 안 좋은 걸 잘 알고 계시죠? 되게 이제 폐나 이쪽에 암 쪽만 생각을 하시는데 뇌혈관 질환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혈관에 찌꺼기가 낀다든지 혈관벽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담배는 꼭 끊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1년 정도 금연을 했다. 그러면 심혈관 질환이 50% 정도 감소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뇌졸중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치매하고 많이 좀 헷갈려 하세요. 이게 뇌졸중하고 치매가 같은 거 아니냐 좀 이러시는데, 사실 뇌졸중은 우리 신체에 마비가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치매는 인지 기능에 장애가 오는 거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대표적인 치매가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있고 혈관성 치매라는 게 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제 뇌가 이렇게 통통하던 것이 이렇게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기억을 담는 그릇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기억은 다 기억이 나는데 방금 들은 게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옛날 기억은 어느 정도 뇌에 박혀 있어요. 그릇이 작아져 있다 하더라도. 하지만 최근의 기억은 쉽게 말하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 기억을 담는 그릇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최근 기억들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 5가지 정도 뇌졸중의 증상,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5가지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그럼 이 중에 뇌졸중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보시면 한두 가지 정도는 나한테 해당이 되는 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봐서는. 다행히 이 중에 뇌졸중 증상은 없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다행이신지. 대개 보면 이제 양쪽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경우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거는 왜 아니냐면 우리 뇌는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동시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대개 얘기하십니다. 이 손발이 저리건 시린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냐. 되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게 생각을 하시는데, 되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보다는 제일 흔한 경우는 말초신경이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제일 흔한 원인, 오늘 말씀드리는 당뇨. 합병증으로 당뇨의 독성이 손끝 발끝에 있는 신경에 쌓입니다. 그럼 신경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말라 비틀어져요. 그럼 손발이 저리거나 시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합병증으로 제일 많이 생기고, 두 번째는 술을 많이 드셔도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컴퓨터 작업도 하고 뭐 일도, 어머님들 뭐 여러 가지 손빨래도 하시고 손을 많이 쓰시면 손목에 있는 신경이 눌려요. 이걸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체크하시냐면 손끝에 이렇게 톡톡 쳐보시면 이렇게 조금, 사실은 이제 조금 수저나 이런 거 끝에 이렇게 쳐보시면 세 번째 손가락이 저린지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실 때 고골에서 손 저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뒷목이 뻐근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되게 그러시잖아요. 혈압이 좀 높아져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근데 뒷목이 뻐근해서 혈압을 재보면 혈압이 좀 올라가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혈압이 올라가면 뒷골이 뻐근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되기는 보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뒷목이 뻐근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혈압이 올라가서 뒷목이 뻐근한 경우보다는. 그래서 되게 뒷목이 뻐근한 이유는 일종의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스트레스 반응.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뒷목에 있는 근육이 뻣뻣해지거든요. 그걸 그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바르르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어디 가면 풍기가 있다고 얘기를 들으셔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뇌졸중 증상은 아니고,
그럼 또 어디 가면 또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쪽보다는 제일 흔한 거는 일종의 피로 반응이에요. 이런 경우 특별한 것보다는 좀 푹 쉬시면서 안정을 가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 이렇게 떨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손이 떨릴 때 뭐 젓가락질을 하거나 수저질하고 글씨 쓸 때 이제 이렇게 떨리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는 사실 일반적인 그 본태성 수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위험한 건 아니에요. 일종의 병이라기보다 좀 불편하신 건데 실제로 저희가 걱정하는 떨림은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파킨슨병입니다. 그러니까 떨림이 오히려 뭘 할 때 떨리는 거는 오히려 난데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거 이게 오히려 그 파킨슨병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생기는 겁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그 순간 5분 이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 한쪽이 마비가 오거나 언어장애, 시각장애 또는 어지럽거나 심한 두통이 생기는 이게 갑자기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지럽다고 자리에 앉더니 갑자기 말을 못하고 또는 식사를 하다가 손에 힘이 빠져서 뚝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걸어가다가 다리 힘이 빠져서 한쪽으로 쓰러진다든지 이런 게 일반적인 뇌졸중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증상을 간단히 보면 제일 흔한 건 역시 한쪽 마비예요. 한쪽 마비, 갑자기 한쪽 팔다리 힘이 좀 빠지거나 아니면 한쪽 팔다리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빠지면 뇌졸중 증상이라는 건 잘 아시는데 감각이 떨어지는 뇌졸중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손을 딱 넣었는데 한쪽은 찬데 한쪽이 안 찬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뇌졸중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힘은 괜찮은데도 어쨌든 한쪽이 이상하다. 이걸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입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와사풍이라고 그러니까 다 뇌졸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품기가 있다고 사실은 이 안면마비 이런 경우 사실 뇌졸중인 경우는 10명 한 2-3명 정도가 그렇고 나머지 7명은 7-8명은 사실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바이러스 감염. 우리 이제 바이러스 감염 그러면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느냐? 대상포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아마 걸려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경 줄기를 타고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갉아먹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따끔거립니다. 따끔거리고 전기오듯이 아프고 굉장히 좀 불편해요, 사실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고 저도 환자분들의 고통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걸려봤습니다. 근데 무지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상포진이 있는데 이 대상포진하고 비슷한 바이러스 중에 단순포진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혹시 우리 어릴 때 보면 이 입 큰다고 뭐 이렇게 옛날에 들어보신 거 있죠? 여기 단순포진 바이러스인데 이게 입 주변에서 자라면 이렇게 입 주변에 생기고 많은데 이게 귀 뒤에 뼈에 구멍이 나 있는데 거기서 자라면 입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입이 돌아가는 증상이 있다면 빨리 치료를 받으시고 빨리 바이러스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테로이드 치료나 이런 걸 하면서 다른 치료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자, 우리가 의식장애, 뭐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거나 이것도 이제 뇌졸중 증상일 수 있고 말이 어둔해지는 이런 것도 우리가 언어장애도 뇌졸중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언어장애에는 말이 어둔해지는 것 이외에 내가 생각하는 단어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를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나는 딸기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단어하고 말이 잘 안 나오는 경우 언어 정추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내가 생각하는 단어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눈이 잘 안 보이면 이거는 눈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눈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 시력. 1.0, 2.0 이런 게 시력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시야. 얼마나 넓게 보이느냐. 이거거든요. 시력이 1.0, 2.0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건 눈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얼마나 넓게 보이고 좁게 보이느냐 이거는 뇌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실제로 이렇게 이제 자전거 한 대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만약에 눈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느냐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뇌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뒷바퀴 하나가 잘 안 보이시죠? 어떤 사람은 앞바퀴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야가 좁아질 때도 우리가 뇌졸중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물체가 두 개로 보일 때도 우리가 뇌졸중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복시라는 현상이 단한 복시가 있고 양한 복시라는 게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내가 물체가 두 개로 보일 때
한쪽 눈으로 봐서 두 개로 보이는지, 아니면 한쪽 눈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양쪽 눈으로 볼 때만 두 개로 보이는지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한쪽 눈으로 볼 때 두 개로 보인다. 눈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한쪽 눈으로 볼 때는 하나씩 보이는데 양쪽 눈을 뜨고 보면 두 개로 보인다. 이거는 뇌에 있는 신경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당뇨의 합병증으로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 눈을 볼 때 두 개로 보인다. 이거는 꼭 우리가 뇌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특히 당뇨 환자분들한테 합병증으로 많이 생기니까 양안복시, 조금 말이 어렵지만 그것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어지럼증 우리가 생기면 대부분들 다 빈혈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빈혈에 의한 어지럼증은 사실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혈을 한다든지 굉장히 피를 많이 흘리기 전에는 갑자기 생긴다기보다는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뇌졸중이나 이런 거인 경우 갑자기 생기는 경우거든요, 일반이.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갑자기 생길 때는 우리가 뇌에 이상이 없는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많이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이석증이라고 들어보셨죠? 귀에 돌이 끼면 어지럽다. 이게 이제 바로 그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귀 안에 보면 달팽이관이라는 게 있고 세반권이관이라는 게 있어요. 귀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소리를 듣는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균형을 잡아주고 어지럼증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달팽이관은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해주고, 이 세 개의 반쪽거리관은 어지럼증,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달팽이관이 망가지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귀가 잘 안 들리는 현상이 생기는 게 많은데, 이 세반고리관 안에, 사실 이 안에는 맑은 물만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석이라는 게 끼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떼굴떼굴 굴러다녀요. 그러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이 어지럼증과 위에 있는 신경이 연결이 돼 있어서 막 구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막 고개를 뺑뺑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석을 원위치로 빼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없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석증 치료를 하는 거고, 사실 이거는 위험한 거는 아니다. 두통이 생겼을 때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거를 내가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있어도 되느냐,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세 가지만 잘 기억을 하시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사진을 찍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머리가 아플 때 토하시면 찍어봐야 돼요. 구역질이 나고 토한다, 이러면 사진을 찍어보셔야 되고, 두 번째,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깼다. 머리가 아파서 잘 못 자는 게 아니고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깨도 찍어봐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모닝 두통이라고 해요. 아침 두통. 되게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스성 두통은 자는 사이에 좀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덜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자는 사이에. 그러니까 아침에는 괜찮아요.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일을 하다 보시면 오후쯤 가면 또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다 자면은 또 괜찮아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스트레스성인 두통인 비해서 뇌에 이상이 생긴 두통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요. 이런 아침 두통인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 머리가 아플 때 구역질, 토하는 증상이 있거나 자다가 깨는 두통, 그 다음에 아침에 머리가 많이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꼭 사진을 한번 찍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뇌졸중의 치료에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병원 치료 자체가, 어떤 뇌졸중은 이런 민간적인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병원에서,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우선적입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증상이 있다면 꼭 대형 병원으로 가셔서 급하게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심내혈관 질환 센터가 있는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응급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골든타임, 우리가 얘기하는 심장이든 뇌든 빨리 치료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19를 불러서 가실 수 있으면 제일 좋으시고, 그게 안 되면 내 차로 가는 게 빠르다, 그럼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치료들을 잘 생각하시고, 뇌졸중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증상이 있으면 언제든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충북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에서 심근경색증 뇌졸중 시술하고 하는 의사입니다. 배장환이라고 하고요. 당뇨병과의 연관성이 어떻게 해요? 이게 참 당뇨병 환자분들이 힘내라고 만든 프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심근경색증으로 돌아가신다 이 얘기를 한 200번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당뇨 환자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되게 좀 기분이 언짢아하십니다. 내가 저렇게 되는 거냐,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괴롭죠. 사실은 사실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는데. 예,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심근경색증하고 협심증이 뭔지, 그리고 이게 당뇨병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가끔가다 우리가 돌연심장사라고 그래가지고 심장 문제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게 당뇨병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심근경색증하고 협심증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또 그렇게 여쭤보면은 잘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되게 잘생긴 남자 누군지 아시죠? 예, 이게 1942년생이니까 사실은 지금 따로 따지면 이렇게 돌아가실 나이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87년 12월 달에 삼성그룹 회장이 됐고 순천향 서울병원 응급실에 2014년 5월 10일 날 심장마비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시는 데가 그 근처여서 삼성은 삼성다운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만약에 삼성 일가가 큰 문제가 생기면은 순천향 서울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그다음에 삼성 서울병원으로 옮긴다 이런 플랜이 있었고, 그 의사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간호사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의식을 잃자마자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순천향 서울병원으로 옮기고, 이게 이제 한밤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새벽 1시인가 2시에 삼성 서울병원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막힌 심장 혈관을 뚫습니다. 스텐트 삽입술을 하죠. 근데 그다음부터 어떻게 의식이 회복이 안 됐죠. 심장마비 기간 동안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돼가지고 결국에는 의식 회복을 못하고 6년 동안 와상 생활을 하시다가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심근경색증이 원인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심근경색증 생기는 거는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이게 뭐 돈이 있어서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니까 잘 알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게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저도 되게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거북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분이 1970년생이었으니까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생겼냐면 2005년, 그러니까 35살의 나이에 심근경색증을 한번 겪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순천향 서울병원에서 시술을 합니다. 이렇게 순천향이 많이 나오죠. 170cm의 몸무게가 103kg. 평소에 임성훈 씨는 나는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한다,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을래, 뭐 이런 거였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했어요. 인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다가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우고 막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심근경색증 생기고 식이 습관은 바꿨는데 담배를 못 끊었어요. 역시 못 끊고. 그러다가 3년 후에 이제 연락이 안 돼서 가봤더니 침대에서 핸드폰을 쥔 채로 죽어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119 전화를 하려다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심근경색증으로 돌아가신 분 워낙 유명한 분이잖아요. 김용곤 씨. 사우나 갔다가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시나요? 박광덕 씨라고 청주 운호고등학교 씨름부 출신인데요. 지금은 이제 재기를 하려고 막 하셔가지고 족발집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이제 금강장사까지 하셨죠. 이게 31살에 심근경색증이 생겼는데 그때 몸무게가 198kg였어요. 그래갖고 비만, 고지혈증, 흡연, 지금도 담배 못 끊으신 것 같더라고요. 좀 안타깝죠. 이 진짜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소용없다. 병 걸리는 거는 다 걸리는 거고. 당뇨병이 얼마나 흔한 병이냐 그러면 전 세계 인구의 9.3%, 10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고 4억 6천만 명 정도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500만 명 정도가 당뇨병인지, 지금 이제 우리가 그냥 당뇨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당뇨의 합병증은 결국은 이런 겁니다. 당뇨가 걸렸을 때 우리가 숫자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식전 혈당이 얼마, 뭐 110 미만, 식후 혈당이 200 넘지 않게 하고, 당화혈색소 3에서 4개월마다 한 번씩 해가지고 가능하면 6.5에서 7%를 유지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숫자에 막 굉장히 집착을 하는데 사실은 숫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기는 합병증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죠. 당뇨의 합병증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혈관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래된 수도관 뜯어보면은 수도관 안쪽에 물때가 껴서 수도관이 좁아지잖아요. 그거 마냥 혈관이 좁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막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냥 당뇨가 혈관을 망가뜨린다 그러면 우리 몸에 혈관이 없는 데가 어디일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어디가 혈관이 없죠? 머리카락 혈관 없죠. 그렇죠? 머리 잘라도 피 안 나잖아요. 또 그리고 손톱, 발톱
그렇죠. 그렇죠. 나머지는 어딘가에서 혈관이 있어요. 그렇죠. 다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뇨의 합병증은 우리가 말씀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머리카락하고 손톱 발톱 빼놓고는 다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동맥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막히면은 중풍, 뇌졸중이 될 테고 심장혈관이 좁아지면 협심증, 그게 막히면 심근경색증으로 심장마비 이렇게 될 테고 다리혈관도 막히면 어떻게 해요? 다리가 괴사가 되죠. 그래가지고 다리를 절단해야 되고 이게 그 미국에서 다리 절단의 90%가 당뇨 때문입니다. 10%는 사고예요. 우리나라도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발가락을 자른다든가 이런 게 생기죠. 이런 말씀드리면 진짜 너무 미안해요. 당뇨를 이기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거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괴로운데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는 게 힘. 그리고 이 눈이 생각보다 혈관이 많아요. 망막이라고 그래가지고 눈 안쪽에 있는 스크린 부위는 완전히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혈관이 망가져서 당뇨병성 망막증에 의한 실명 이런 거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콩팥 나빠지죠. 지금은 신부전이라고 그래갖고 투석을 계속 하셔야 되는 분들의 제일 많은 거는 원인은 고혈압성이죠. 그 다음에는 당뇨병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심혈관 질환에서 당뇨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저희가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그랬고 허혈성이라는 게 피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정도 피를 짭니다. 온몸으로 피를 내보내려고. 주무실 때도 피를 짜죠. 잘 때 신기하지 않나요? 가만히 우리는 쉬는데 심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 근육 자체가 워낙 일을 많이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 심장 근육에 피를 주는 혈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큰 혈관 세 가닥이 이렇게 심장을 감싸면서 심장 근육에 피를 줘요. 이 관상동맥에 기름때가 끼는 거, 그거를 동맥경화증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구경이 가늘어지면 협심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막혔다. 심근경색증이 되는 겁니다. 심근경색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심장 근육이 죽기 시작해요. 심장 근육의 괴사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이제 심장마비가 생기는 거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증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당뇨병 환자분이 또 제가 돌아가시는 얘기를 하는데 사망 원인의 절반이 허혈성 심장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위험하고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부조화가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신 이런 게 잘 생기는데 심장의 맥박 같은 게 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하는 게 아주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당뇨병 자체가 심장 근육에 힘이 빠져요. 피를 짜야 되는데 짜지를 못해요. 심부전이라고 하잖아요. 심장이 부전, 온전하지 못하다. 심장 기능에 제일 중요한 건 피를 짜는 건데 피를 짜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증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시술, 심장혈관 시술 한 200명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다 분석해 보면 당뇨병 갖고 계신 분이 35% 정도 돼요. 그러니까 협심증, 심근경색증 환자의 35%는 당뇨병이 있다. 그리고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냥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피 속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게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6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문제는 뭐냐면 당뇨병은 원래 그냥 혼자 오지 않고 고혈압하고 고지혈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당뇨병 약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콜레스테롤 약을 무조건 드시는 게 원칙이에요. 고지혈증 약. 그래갖고 우리가 스타틴이라고 되게 얘기하는데 이 약을 꼭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고혈압 환자가 한 50%, 흡연이 30-40% 정도 되고 이게 위험해지는 나이가 남자는 45세 이상 되거나 여자는 55세 이상 되면 더 위험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 흡연, 아버지 어머니의 관상동맥 질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2개 정도 이상 되면은 굉장히 긴장하시는 게 맞다. 조절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따지죠.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53살이거든요. 그 나이가 53살이고 제가 고지혈증은 없어요. 고혈압도 없고 담배도 안 피워요. 다행히 아버지 어머니 가족력도 없고 근데 제가 한 3년 전부터 당화혈색소가 살금살금 올라가는 거예요. 5.7%, 5.8%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그때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갈 때가 85kg 정도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3년 정도 운동을 해서 살을 뺐어요. 지금 한 10kg 정도 감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당 수치도 내려왔죠. 그러니까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지루한 일이죠. 힘든 일이에요. 심근경색증이 뭐냐? 이게 심근경색증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상동맥이 막혔다. 근데 막히는 게 동맥경화증으로 천천히 막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딱 막히게 되는데 그 원인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심근경색증이 생기고 한두 시간 내에 15에서 20% 정도 환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슴이 굉장히 터질 듯 아픈데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체한 걸로 생각하시거든요. 첫 번째 하시는 게 뭐냐면 집에서 활명수를 드십니다. 그리고 안 나면은 따. 그 다음에는 안 나면은 바닥에 누워 계세요. 그러다가 한두 시간을 보내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거나 이런 일이 많죠.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젊은 분은 덜한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되게 여기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하도 따가지고. 그런 걸로 시간을 보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슴이 갑자기 아프다. 그게 5분 이상 아파지면은 119에 무조건 전화를 걸어라.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은 어디다 전화 거냐면은 며느리한테 전화 겁니다. 아들놈의 새끼는 전화를 해도 되게 전화를 안 받아요. 되게 노래방이야. 그리고 며느리한테 전화 거는데 그러지 말고 무조건 어디다 전화를 거냐? 119에 전화를 걸어야 돼. 그리고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마음이 되게 이게 좀 딴 분들한테 패기치기를 싫어해요. 새벽 2시에 가슴이 아프면 119에다 전화하면 젊은 사람들이 고생할까 봐 새벽 6시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해 뜨면 전화하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전화하셔야 돼요. 119에 전화하라. 이게 요 동그라미는 우리나라의 1970년대 평균 수명이 얼마였냐면은 62세 정도였어요. 1970년에. 그러니까 환갑잔치 하면 엄청 오래 사신 거죠? 2015년 기대 수명이 82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인가요? 한 30년? 45년 만에 나이가 지금 엄청 늘어났어요. 20년 이상 더 오래 살게 된 거죠.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이게 한국이 일본과 함께 최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늘어나죠. 그러면 심근경색증, 협심증도 늘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계청에서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무엇으로 돌아가시는 게 제일 많나? 그래야지 우리나라도 보건정책을 세울 거예요. 첫 번째는 암이에요. 아무래도. 암이 많죠. 그 다음에는 심근경색증, 뇌졸중을 합치면 암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또 돌아가시는 말씀인데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돌아가시게 돼 있죠. 근데 돌아가시는 게 뭐로 돌아가시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암, 두 번째는 심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사고, 자살 이런 순서가 되는데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되게 5, 60대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는요. 암이 많아요. 근데 70대, 80대, 90대로 가면은 심근경색증, 뇌졸중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실 때 열심히 건강검진 해가지고 5, 60대를 통과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퇴직하고 나서 건강검진 안 받다가 뇌졸중, 심근경색증이 된다. 이렇게 저희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 거를 잊지 말으셔야 되고 인구 10만 명당 심근경색증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청주 인구가 90만 명이니까 곱하기 9를 하면은 심근경색증으로 1년에 한 270명 정도가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게 지역별로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많이 차이가 나요. 인구 10만 명당 전국에 한 17.7명 정도가 1년에 돌아가시는데 대구 같은 데는 24명이 돌아가시게 되고 서울이 가장 안전한 도시예요. 서울이 심근경색증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률이 제일 낮아요. 이 지역 편차가 좀 심하다는 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예방관리 대책이라든가 초기 대책 같은 데가 서울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이게 공평한 건 아니죠. 아버지가 서울 사람이라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사망률이 낮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대구 사람이라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사망률이 높다 그러면 이거는 옳은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갖다 저희가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정도 박동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심근경색증이라는 거는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사망률이 한 20% 정도 되는데 목숨을 부지하셔가지고 병원에 도착을 해서 최적의 치료를 받아도 병원 내 사망률이 5에서 7% 정도 됩니다. 진짜 무섭죠. 그리고 퇴원을 하고 나서 퇴원 후에서 1년 정도까지 또 사망률이 3, 4%가 나와요. 그러니까
집에서 길바닥에서 아니면은 직장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이 한 20%쯤 되고 병원에 도착을 해서 치료를 잘 받아도 7% 정도가 사망하고 퇴원을 해서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일이 3% 정도 더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병이죠. 이게 암이 무섭다고 하지만 암이 이렇게 단시간 내로 환자가 돌아가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증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장이 피를 짜는 게 중요한데 심근경색증이 생기면은 심장 근육이 죽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심장 혈관을 뚫어서 놨다 하더라도 이미 죽은 심장은 돌아오지 않아요. 기절한 심장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죽은 심장 부위가 많으니까 심장 혈관을 뚫어놔도 장기적으로 심장이 피를 짜는 힘이 떨어져서 심부전, 숨이 찰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들 지금 숨 쉬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숨 쉬는 게 의식적으로 느껴지세요? 그렇죠?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숨이 차봐요. 계속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진짜 참담하잖아요. 이런 거를 막으려고 가슴이 아프면 어떻게 해라? 빨리 병원으로 연락을 해라. 아까 119에 전화를 해라. 이게 그림이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 심장인데요. 여기가 심장 혈관이에요. 가장 큰 혈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닥 중에 앞으로 내려오는 제일 큰 혈관인데 거기를 칼로 열었어요. 이분은 뭐 돌아가셨겠죠? 칼로 열으니까 안에 보면 여기에 혈전이라고 그래갖고 피떡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를 딱 수직으로 잘라보면은 혈전이 들어가는 게 보이죠? 피떡. 그러니까 이게 또 이상한 얘기네. 순댓국밥집에 보면 선지 있잖아요. 그 선지가 딱 저기에 막혀 있는 거예요. 혈류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이게 왜 생겼느냐를 가만히 자 증상을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먹 한번 쥐어 보실까요, 다들? 쥐고 가슴 가운데에 대보세요. 가운데 심장이 어느 쪽에 있어요? 약간 왼쪽에 있죠? 그 왼쪽이 아플 것 같죠? 아니에요. 가슴 가운데가 아파요. 가운데, 가슴 가운데. 명치가 아니고 가슴. 여기가 쥐어 짜듯이 식은땀이 납니다. 막.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체한 거겠죠? 여기가 아파요. 쥐어 짜듯이 자동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세가 되거든요. 이런 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119에 전화를 하셔야 돼요. 어디 부딪혀가지고 모서리에 찍혀서 그건 아니고 갑자기 가슴이 쥐어 그리고 여기가 쥐어 짜면서 이 통증이 목이나 턱으로 뻗치기도 하고요. 왼쪽 팔 안쪽으로 뻗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있지는 않아요. 쪼이고 목이 쪼이고 팔까지 당긴다. 더더욱 확실해요. 119 전화 걸으셔야 돼요. 그리고 명치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세 가닥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혈관은 우측으로 가면서 심장 아래쪽으로 피를 주거든요. 근데 이게 명치 바로 위에까지 심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 명치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배꼽이 아픈 거는 심근경색증이랑 거리가 멀어요.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명치가 아픈데 이거를 진짜 체한 걸로 생각하시는 거죠. 대부분은 가슴 가운데가 아파요. 명치가 아프신 분들은 25%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이 아프면서 왼쪽 팔로 뻗치기도 하고 목으로 땡기기도 한다. 명치 부분이 체한 듯 아프고 답답하는 경우도 있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증상이 경미해요. 막 터지게 아픈 게 아니라 그냥 가슴이 갑갑한데 이상한데 대부분 당뇨병 환자분들이 그러세요. 당뇨가 오래되면 통증에 둔감해져 가지고 하여튼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당뇨병 환자분들은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뇨병 환자는 가슴 가운데에서 1km가 아프면 제일 먼저 심근경색증을 생각해라. 1km면 좀 농담이잖아요. 우리 키가 170cm도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이 근처가 아프다 그러면 일단 119에 신고. 왜냐 이게 제일 위험한 병이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비슷한 병들이 많아요. 가슴이 아플 때 심해막염, 뭐 폐동맥 색전증, 대동맥 박리증. 제일 흔한 병은 사실은 심근경색증이 아니고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요즘에 보면 이제 먹방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밤에 많이 먹죠. 그리고 새벽에 막 가슴이 침뱉어 올라온다고 응급실에 오십니다. 대부분은 역류성 식도염이세요. 담배 많이 피우고 술 많이 드시고 그러면은 그렇게 됩니다. 옆에 계신 분 웃죠? 진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저희가 맨날 얘기해요. 정작 빨리 오셔야 되는 심근경색증 환자분들은 안 오시고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응급실에 더 자주 온다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의사들한테 치료 받으셔야 되니까 오시는 게 맞아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거 보세요.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의 혈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대 말에서부터 벌써 동맥경화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살살살 기름때가 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자 40대, 여자 50대쯤 되면 동맥경화증이 많이 커져요. 다 그런 건 아니죠. 그게 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게 있을 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동맥경화증이 이게 덮여 있는 덮개가 있거든요. 안에는 완전히 기름때예요. 기름이 들어있어요, 진짜. 근데 여기 덮개가 톡 터져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기름때가 혈관으로 흘러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워낙 더러운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으려고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혈소판이 거기를 덮어버려요.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혈소판이 우르르 많이 덮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혈소판이 선지가 돼가지고 혈관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협심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동맥경화가 커져서 그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혈관 구경의 반 정도만 좁아져도 달리기를 세게 해보면 가슴이 아파요. 터지게. 그러다가 가슴이 아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겠죠? 그러면 3, 4분 지나면 맥박수가 느려지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안 아프게 돼요. 이게 반복되면은 바로 병원에 와요. 교수님, 좀 이상합니다. 왜요? 제가 3, 4월 달에 달리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게 왜 이상해요? 그러면은 작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오케이. 협심증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심근경색증은 이게 동맥경화가 심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동맥경화가 한 20, 30% 정도만 생겼어도 그게 파열이 되면은 혈전이 생기면서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했는데 관상동맥 CT를 찍었는데 동맥경화가 조금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그 자리가 한두 달도 안 돼가지고 딱 파열이 되면서 혈전이 생겨서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진을 해도 심근경색증이 언제 생길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동맥경화가 싹 없으면 안 생겨요. 그렇지만 동맥경화는 누구나 조금씩 생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동맥경화가 더 많고 광범위할수록 심근경색증이 생길 가능성은 많아지죠. 그 원인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같은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혈전이 생기면서 완전히 막히는 게 심근경색증, 동맥경화가 커지면서 혈관이 좁아져서 운동할 때 통증을 느끼는 건 협심증.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냥 사촌인데 성격이 완전 다른 사촌이에요. 협심증으로 사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심근경색증은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혈관이 요까지가 동맥경화예요. 동맥경화. 여기가 파열됐죠? 혈전이 생기면서 막혔어요. 그러면은 혈전만 쏙 빨아내도 혈관이 개통이 어느 정도 되니까 죽진 않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혈전을 녹이는 약을 썼어요. 혈전용해제. 근데 그 약은 자칫 잘못하면 뇌출혈까지 생깁니다. 되게 위험했죠. 그래서 요즘엔 다 어떻게 해요? 저기를 직접 혈관 안으로 기구를 밀어넣어가지고 풍선으로 부풀려서 혈전하고 동맥경화반을 갖다가 혈관벽으로 압착시키고 얼기설기한 철사줄로 만든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혈관 모양을 잡아서 재개통을 시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관상동맥 중재술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거를 하는 의사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슴이 5분 이상 아프면 119에 전화를 한다. 그러면 알아서 다 해줘요. 119 대원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세금을 내셨으니까 그 정도 누리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자, 뭐 오면은 심전도도 찍고 피 검사도 하고 심장 초음파 검사도 하고 요 혈관 보세요. 이게 원래 이렇게 생겼어야 돼요. 우관상 동맥은 이렇게 중간이 막혔죠. 이걸 뚫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런 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약은 사실은 의사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되고 그리고 혈전용에 이제 옛날에 썼지만 요즘은 거의 안 써요. 왜냐하면은 70세 이상의 환자분들한테 혈전용액을 쓰면 1.5%에서 뇌출혈이 생겨서 사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 쓰는 약이 됐죠. 정급하지 않으면 안 써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혈관 스텐트 삽입술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24시간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강남성심병원에 있잖아요. 여기 제가 아시는 심장내과 의사분만 3명입니다. 빡시게 당직을 쓰시고 계십니다. 여기는 오시면 언제든지 시술 가능한 병원. 심전도를 보면은 아주 심한 심근경색증이에요. 그냥 웬만한 의사가 보면 알아. 이걸 모르면 그냥 바보 의사예요. 엎어놓고 곤장을 쳐야 돼요. 이런 건. 자, 초음파를 보시면 이게 동영상이 잘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그러네요. 이게 지금 보면은 깜빡깜빡 하는데요. 요 부분을, 요 위에 부분, 심장을 거꾸로 본 거, 밑에서 올리다 본 거거든요. 요 아래쪽 부분이 심장이 안 움직여.
이 심장이 움직인다고 하는 건 심장이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 해야 되는 건데 여기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장을 앞을 감싸고 있는 좌전 하행질환 혈관이 막혔을 거라고 예상을 이미 했어요. 하고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작을 합니다. 요게 우관상 동맥인데 우관상 동맥은 잘 피가 가고 있죠. 피가 잘 뚫려서 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좌관상 동맥에 보면 여기서 혈관이 큰 게 하나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보여요. 하나가 막혀 있고 그래서 각도를 바꿔서 보니까 여기가 혈관이 진짜 막혔네요. 이 혈관 하나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요 부분.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허벅다리 혈관이나 손목 혈관으로 도관을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다 철사줄을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철사줄로 거기 막힌 데를 뚫어요. 뚫고 그 자리에다가 풍선, 가느다란 풍선을 집어넣어서 부풀려요. 이 풍선을 부풀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혈류가 조금 보이죠. 아까 여기서 딱 막혀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임시 변통이에요. 다시 막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스텐트라고 해서 얼기설기한 그물망을 풍선 위에 올려진 걸 넣어가지고 펼쳐줘요. 그러면은 혈관 모양이 이렇게 딱 잡히는 거예요. 이분은 7년 전 환자분인데 지금도 잘 다니세요. 잘 다니시고 이분 되게 일찍 왔어요. 가슴 아프다고 그러는데 25분 만에 119 구급대 부르고 우리 병원 와가지고 40분 만에 뚫어드렸죠. 혈전을 꺼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혈전이 진짜 피떡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 저도 이거 나오면 저도 똑같은 반응이에요. 기분 되게 좋죠. 환자 살리는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기구로 혈전을 빨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풍선으로 부풀려가지고 동맥경화반을 압착을 시키고, 이제 스텐트가 이렇게 풍선 위에 스텐트가 있어서 부풀리면 스텐트가 딱 이물질이잖아요. 가능하면 안 넣는 게 좋은데 꼭 필요하면 넣어야죠. 우리 몸에 넣으면 되는 거고 하나에 120만 원 정도 합니다. 이 전체 시술에 들어간 돈이 기구값만 해가지고 한 400만 원 정도. 의료보험 없으면 도저히 이거는 하기 힘들죠. 그래도 보험은 잘 돼서 심근경색증은 5% 환자 본인 부담. 거의 나갈 때 환자분들이 그러세요. 그 한밤중에 와서 고생했는데 돈 낸 거 얼마 안 되네. 의사 선생님한테 미안하네. 뭐 저한테 미안할 거 하나도 없죠. 다음부터 안 걸리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저희가 에크모 치료 같은 것도 하게 하고, 이게 좀 무섭죠. 이렇게도 해야 되고, 뭐 가끔 가다가 심실 보조 장치를 갖고 인공 심장도 넣어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이미 당뇨가 생겼다 조절 잘 하셔야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거 가만히 어머니 보세요. 이거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해요. 이거는 피할 수 없어. 어떻게 할 거야?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 없잖아. 그렇게 하고 당뇨병 생겼다.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죠. 조절하면 되죠. 그리고 고지혈증, 요즘은 고지혈증만큼 조절하기 좋은 병이 없죠. 약 하나씩 먹으면 엄청 떨어져요. 고혈압, 혈압약 잘 드시면 되죠. 이거 문제예요. 이거. 제가 길가에 이렇게 나가보면은 내가 먹고 살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막 이렇게 생각 드는 게, 금연 사업을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도 금연율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흡연율이 떨어지지가 않아. 게다가 이런 말 하면 정말 죄송한데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담배를 피워주세요. 이렇게 되면 저는 나이 70이 돼도 그냥 연금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달리기 열심히 해가지고 체력 유지만 하면 일이 막 넘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병이란 건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진짜 그렇게 하고, 심근경색증에 가족력이 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증 뇌졸중이 생겼다. 나한테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조심해야죠. 요거 비만 요거 해결하시는 게 좋고, 스트레스 스트레스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젊은 때부터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심근경색증이 심장 돌연사의 90%의 원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있다가 팡 쓰러져가지고 의식을 잃고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거를 돌연심장사라고 하는데, 그 원인의 대부분은 심근경색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 몰랐던 심혈관계 질환이 있었던 거죠. 급성 증상 대개 보면은 호흡곤란, 흉통, 의식소실 이런 게 생기면서 1시간 이내에 사망하게 되는 병 있을 수 있죠. 심근경색증이 제일 많고요. 이렇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런 것 같아요. 협심증 안 생기게 하는 거, 동맥경화증 안 생기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어릴 때부터 담배 안 피우게 하는 거. 담배 피워서
암 위험성 올라가면은 담배를 끊으면 5년 정도면은 암 위험성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담배를 피우면은 혈관에다가 동맥경화증의 씨앗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게 이자가 막 붙어요. 동맥경화증이 심해지죠? 이자가 복복리로 붙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돌아오는 게 심근경색증 뇌졸중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고 술을 먹으면은 혈관은 적고 있어요. 아하, 배장환 2022년 12월 16일 날 소주 한 병, 소주 두 병, 담배 한 갑 이걸 하다가 이자를 계속 따지고 있죠. 그러다가 나이 50이나 60대쯤 되면 한꺼번에 돌려주는 게 혈관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병이 안 생기게 하는 거고 뭐 치료는 의사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심근경색증 중요성은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초기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후기 사망률도 생길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먹 쥐고 여기 가운데 뻐근하게 아프다. 5분 이상 아프다. 119에 전화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당뇨병이 거기에 중요한 원인이 되니까 당뇨병 조절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고혈압하고 고지혈증은 어떻게 생각하면 의사가 하는 일이 전체 치료의 한 85% 이상이에요. 잘 약을 처방해 드리면 그걸 먹으면 대부분은 조절이 잘 돼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에 쓰는 약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고기를 좀 더 먹는다 하더라도 고지혈증 약만 잘 먹어도 콜레스테롤 조절이 잘 되거든요. 근데 당뇨는 의사가 해드리는 일은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려드리고 환자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운동도 꾸준하게 하셔야 되고 식이요법도 하셔야 되고 항상 나가보면 먹고 싶은 거 많잖아요. 요새 베이커리 카페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달고 맛있는 것들 많은데 그거 볼 때마다 조금 먹고 그만 먹어야지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걸 따지면 사실은 당뇨병은 환자분이 하시는 일이 의사가 하는 일보다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 조절 잘 되는 분들을 보면은 저는 좀 약간 좀 존경스러워요. 매번 그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요거 한번 보세요. 윗줄하고 아랫줄하고 뭐가 다른가요? 윗줄은 맛없는 건가요? 윗줄이 맛있는 거네요? 아랫줄은 맛없는 거잖아요? 이게 옛날 말이 맞죠? 입에 좋은 거는 몸에는 좋지 않은 게 많다. 이게 요즘에 무슨 이게 뭐 엄청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기름들 그냥 다 몸에 혈관에 달라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먹는 거야 뭐 괜찮겠죠. 근데 만날 때마다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아래쪽 쪽으로 바꾸어주는 거 되게 중요하고 이게 이제 당뇨병에도 되게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검진 잘 받으시고 그리고 당뇨 있으시면 최소한 3, 4개월에 한 번씩은 당화혈색소 체크도 잘 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주민등록번호 다 외우시잖아요. 그거 마냥 자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까슨 통증 5분 이상 생기면 무엇부터 한다? 며느리한테 전화 거는 거 아니에요. 119 그렇죠. 그렇게 하고 보호자 같이 오시면 훨씬 좋죠. 의사들한테 편하게 해주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 잘 하셔가지고 협심증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를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대중 교수님 이런 분 만나는 게 좋지 배장환 교수까지 넘어오면 별로 좋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당뇨병은 빠르게 늘고 있고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잘 조절하면 혈관 질환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약물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다 하고 그리고 제발 좀 이상한 유튜브 좀 보지 마세요. 제대로 된 의사들이 하는 유튜브 좀 봐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네요? 오, 수준 높은 질문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읽어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 그래요? 자, 저는 혈압도 100에 70이고 총 콜레스테롤 129, HDL이 55, LDL이 61, TG가 65. 위절제 수술을 하면 당뇨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위절제 수술은 원칙적으로 뭐냐면은 고도 비만인 경우에 그러니까 BMI라고 그래가지고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 이럴 때 하는 거거든요.
잠깐만 좀 보여줘 보세요. 예. 170에 64kg면 체중이 많이 나가긴 하시는 거죠. 여자분이면. 근데 키가 크시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 위절제 수술할 의지가 있으시면은 헬스클럽 끊으세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3년 동안 10kg를 뺐고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뺄 필요도 없고 천천히 빼시면 돼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한 달에 3kg씩 빼는 거 원하지 않는다. 맨날 광고지 붙어 있잖아요. 8주 동안 12kg 감량 책임. 그거 그렇게 하면은 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다시 12kg 찌게 돼 있습니다. 그냥 한 달에 1kg씩 뺀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돼요. 한 달에 0.5kg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12개월이면 6kg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다 해서 약을 복용한 지 1년 됐는데 트림도 올라오고 위장약도 따로 먹고요. 트림 올라오는 것도 고지혈증 약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다른 걸 생각해 보셔야죠.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 근육이 빠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콜레스테롤의 대사 과정에 보면은 근육 내에서 코엔자임 Q10이 떨어져 가지고 근육에서 G가 잘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스타틴 먹는 사람의 7에서 15% 정도가 근육에 G가 잘 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부 분들은 코엔자임 Q10을 먹으라고 팝니다. 근데 문제는 먹는 코엔자임 Q10이 근세포의 코엔자임 Q10을 올려준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먹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고요. 만약에 진짜 근육이 빠지는 게 아니고 근육에서 G가 잘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은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야 돼요.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계통의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바꾸시면 자기한테 맞는 약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66세 때 관상동맥 석회화로 스텐트 3개를 넣고 아이고야.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레, 스타틴을 만 3년째 복용하고 있는데 CT를 찍어보니 또 막히고 있다는데 혈액 검사도 LDL 45라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을 잘 유지를 한다가 보통 이제 혈관병이 있으면 55 미만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혈관이 병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씩 나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먼다는 거예요. 협심증에 대해서 모든 약으로 다 100%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이랑 상의해가지고 다른 원인이 뭐가 있을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홍경희 환우분 고지혈증과 당뇨는 약 복용으로 정상 관리 중이고 다행히 혈압은 정상, 혈압약은 먹지 않고 요즘 앉아있다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고 아하 남자분이실까요? 여자분이실까요? 여자분이신가요? 홍경이라는 이름이 꼭 여자일 수는 없을 텐데 이게 만약에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약을 쓰시는데 전립선 비대증 약이 옛날에는 혈압약으로 쓰던 약들이에요. 그래갖고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으면은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겨요. 그런 거 있는가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혈압약을 먹지 않는데 자꾸 이런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은 당뇨가 오래되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율신경 실조가 생기게 된다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것도 거기에 맞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검사를 받아보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과 손발톱도 얇아지고 약해지는 것 같다. 그거는 당뇨 합병증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많아요. 당뇨 합병증에 피부 합병증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방가훈 씨 같은 경우는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이거 별로 안 좋죠. 심장이 찌릿한 게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 생기고 있는 거죠. 식후에는 절대로 바로 눕지 마세요. 제가 밥 먹고 눕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러셨거든요. 너 그렇게 하면 소된다고? 저 맨날 그랬거든. 왕 하면 나도 소되면 좋아 막 이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자, 가능하면은 주무시기 최소한 2시간 전까지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고요. 야식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기름기 많은 식사 같은 경우는 소화되는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 안 좋아요. 그 평소에 뒤쪽 아랫부분 머리에 통증이 있고 평소에 위를 쳐다보면 이래. 위를 쳐다보면 핑 돌면서 이게 그 되게 후두부에 생기는 통증 같은 경우에는 긴장성 두통이라는 게 더 많고요. 머리를 갖다 위로 쳐다볼 때 어지럽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의자에 앉는 걸 하셔야지 쪼그려 앉는 게 되게 안 좋아요. 쪼그려 앉는 자세가 특히 심장에 무리를 많이 주고 그리고 급작스러운 체위 변화 같은 게 따라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증상이 흔하니까 이건 뭐 검사를 해보시면 검사를 할 때마다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런 자세를 조금 피하시는 게 오히려 나은 거고요. 멀미가 심한데
제가 멀미가 심한데 저는 달팽이에 관해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좀 민감하신 거죠, 뭐. 그리고 40대 남성인데 3달 전에 심장 전반적인 검사, 홀터까지 했는데 부정맥 일기라서 아직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 가슴이 답답한데 병원을 다시 가봐야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증상은 뭐냐면은 두근거림이 생기는데 맥박이 너무 규칙적이지 못하다든가 맥박수가 150회, 분당 150회 이상 넘어간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그리고 약간씩 답답한 건 아닐 거예요. 가벼운 달리기라든가 숨이 찰 정도로 좀 빨리 뛰어보세요. 거기서 생기는 증상이 있다면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공복 혈당 장애가 나왔다. 주치의는 아무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공복 혈당 장애가 나왔으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셔야죠. 당뇨병 약은 전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이게 임신이라면은 더 이제 임신성 고혈압 초기 증상일 때 이제 공복 혈당 장애 나올 수도 있고, 요거는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체중 관리죠. 체중 관리 하시고 식이 관리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부정맥도 오래되면 부정맥 종류가 한 70가지 정도 됩니다. 별거 아닌 부정맥도 있고 진짜 심장에 문제가 되는 부정맥도 있어요. 심실빈맥으로 약을 먹었다 그러면 그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진짜 심실빈맥이었고 거기에 저기였다면은 3달 먹고 약으로 낫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병인지 확실하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검진에서 심장 소리가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심장에 잡음이 들린다는 건데 되게 판막증, 심장 안에는 판막증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근데 대부분은 또 병이 심각하지 않으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병들이기 때문에 그게 다 약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공복 혈당이 높고 혈압도 130, 체중 관리 제일 중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버지께서 건강검진에서 관상동맥 석회화 진단. 관상동맥 석회화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래된 수도관에 물때가 끼듯이 혈관 안에 기름때가 끼면은 동맥경화증이라고 하고, 그 동맥경화증이 광범위하고 오래되면 일부가 석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상동맥에서 석회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관상동맥 안에 동맥경화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복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석회화 점수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관상동맥의 위험질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거에 따라서 진단 방법이나 치료 방향 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검진 끝나고 나서 이런 게 있으시면은 사실은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을 한번 찾아뵙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인가요? 제일 좋은 질문이 어떤 걸까요? 저 질문 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당뇨가 이명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당뇨가 당뇨가 이명하고도 관계가 이명이요? 있나요? 네. 대부분은 관계 없죠. 네. 자, 위로 올라가 보면 어떤 검사가 좋냐? 어떤 질문이 좋으냐?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희 씨. 윤희 씨 죄송한데 연말이 되면은 12월 달쯤 되면 피트니스 센터 뭐 이런 헬스클럽 같은 데서 할인을 많이 해요. 6개월짜리 끊지 마시고요. 6개월짜리 끊으면 대개 2번 가다가 그다음에 기부하시게 됩니다. 처음에 한 달 정도는 돈은 좀 많이 내더라도 그냥 약간 비싼 데 내주고 헬스클럽 끊으시고요. 한 주에 2번 정도 돈이 조금 들더라도 그 정도 돈은 넣을 가능성이 있죠. 코치 선생님 만나가지고 운동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살을 빼는 데는 유산소 운동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체중이 많이 나가면 유산소 운동 자체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면 진짜 무릎이 시큰거리죠. 근데 그거를 근육량을 늘려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특히 여자분들은 근육량이 잘 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코치를 만나셔가지고 일주일에 2번 정도 개인 지도를 좀 받으시고, 그리고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못하면 걸으면 되고 걷기가 힘들면 자전거 타면 돼요. 그런 거 다 헬스클럽에 있으니까 그런 거 하셔가지고 체중을 낮춰보세요. 저희 급격하게 뺄 생각 하지 마시고요. 연세가 50세 정도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일매일 체중을 재십니다. 핸드폰에 보면은 그 요즘엔 건강관리 앱들이 되게 많아요. 체중 다 매일매일 적어 넣으시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0.5kg씩만 빼자 이렇게 마음 잡수세요. 그래서 12개월이면 6kg입니다. 6kg면은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야 윤희야 너 얼굴 진짜 이뻐졌다. 그런 얘기 바로 듣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위절제 수술은 아직은 하실 단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발휘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